안녕하십니까. 글로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는 선비 물란서생 진아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마천이 사기에 남긴 역사의 명언 제2강 테러리스트의 영원한 미각을 준비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들어있는 130여 편의 글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목이 바로 자객열정 가운데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이걸 상당히 오래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웃나라 일본에서 자객의 일이 발생했네요. 그 자객은 사마천이 자객열전에서 다루는 자객과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을까요? 그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정치나 시사 프로그램을 맡기고, 저는 다만 지금 궁금한 거는 그 일본의 그 자객은 그 자객이 남긴 마지막 한마디 말이라든지 그런 게 무엇이 있었을까가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은 바로 자객이 남긴 그 한마디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자객열전 츠커리 짱. 이 전자는 우리 한국 발음에서는 차이가 없지만은 중국 발음에서는 동사로 전하다 이런 말을 쓸 때는 쫙이라고 발음하는데 책 전기에 뜨실 때는 쫙이라고 발음해요. 그래서 열전을 쫙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볼 역사의 명언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풍소소해 역수한 장사일거해 불부한 펑샤오샤오시 이세이한 壮士이치시 구후환.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토시를 붙여서 한문을 읽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발음으로 그대로 읽고 토시 없이, 또 리드미컬한 읽기를 위해서 중국 발음으로도 한번 읽어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감상하고 즐기고 공부할 이 역사의 명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펑샤오샤오시 이세이한 壮士이치시 구부환. 바람소리 쓸쓸하구나 역수는 차갑도다. 장사 한번 가면 돌아올 수 없나니. 자, 이 얘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까? 이 얘기를 남긴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형가라는 자객입니다. 근데 이 형가, 그리고 형가를 모티브로, 자객열전의 형가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이영걸이었죠. 그리고 장만호, 양조위, 장쯔이, 견자단, 홍콩의 인류 스타들이 다 출동했습니다. 너무 대비되나요? 형가가 이렇게 멋진 모습이 아니라 장비 스타일로 좀 이렇게 우락부락하다는 거. 그런데 이게 그냥 그린 그림이 아니고 나름 중국에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유통되는 그런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형가는 방금 그 멋진 시 같은 구절을 남긴 형가는 언제 태어났는지는 모르는데 사망한 기간은 확실해요. 역사적인 큰 사건을 저질렀으니까 서기전 227년. 그 형가는 일단 간단한 양력을 보면은 하남 기현 사람으로 하남성 유명한 자격, 연나라 태자단이 글을 보내 진왕을 노렸으나, 나중에 진시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왕을 노렸으나 실패하고 피살된. 이 그림에서는 장비 스타일로 나오지만은 영화에서는 이영걸이 아주 꼭 형가라는 이름으로 나오진 않고
이 현가에서 이야기에서 영감을 가지고 그것을 모티브로 새로운 얘기를 꾸며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현가가 실패한 이유, 현가가 진앙을 암살하는 것에 실패한 이유를 사마천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이려고 했으나 못 죽였다. 그런데 장혜몽 감독은 영웅, 잉숑이라는 이 현가를 모티브로 하는 영화를 만들었을 때 여기서 보면은 현가의 실패는 죽일 수 있었으나 안 죽였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격열전 안에 가보면 실제로 현가가 자기가 실패한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좀 요즘 말로 표현을 하면 나중에 이따 원문으로 보면은 좀 뭐랄까 좀 처절한 면이 있다 그럴까? 그런데 좀 약간 좀 재밌게 표현하자면 현가 본인이 말하는 실패한 이유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검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실제로 나중에 언젠가 현가를 만났던 그 사람이 현가가 검술이 미흡해서 성공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평가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이 열전 안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가가 하는 말은 가오 좀 잡으려다가 실수한 거다. 그냥 처음부터 바로 찔렀으면 죽였을 건데 나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데 내가 뭔가 가오 좀 잡는다. 그때 뭐 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뭐 그걸 좀 해보려다가 좀 운이 좀 없어가지고 실수한 거다.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가의 실패를 뭐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각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혜모 감독이 이 영웅이라는 것을 영화를 만들어 놓고 이거 굉장히 히트쳤죠. 아마 여러분도 웬만한 분들 다 보셨을 텐데 근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장혜모 감독이 좀 어떤 비난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걸 좀 산 게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현가 이 주인공이 진왕을 죽이지 않은 것 그러니까 못 죽인 게 아니고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은 건 천하를 위해서다. 어떤 천하의 질서를 위해서다. 뭐 이런 뉘앙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좀 어떤 중국의 전체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찬양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어떤 중국, 동양의 정치 철학이나 서양의 정치 철학과의 어떤 차이점에서 발생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짜오팅 양이라는 천하체계라는 책을 쓴 중국의 철학자가 있어요. 이제 그분 말씀에 따르면 가치 중심이 중국, 동양은 가정과 천하에 있고 서양은 개인과 국가에 있다. 우리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정치인들 보통 볼 때 우리들은 그 사람이 가정을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있거나 뭔가 가정상의 문제가 있으면 정치도 제대로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아직도 이 가정이라는 거, 여기서 제가에 해당되죠. 이것이 정치인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그 가치 중심이 좀 달라서 생기는 문제이지, 이것이 어느 한쪽이 좀 잘못됐다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지금 오늘 어떤 장혜모 감독이라든지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자리는 아니고 그건 나중에 동서 비교 정치 철학을 또 별도의 시간을 내서 다룰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동양사상가 민주시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강좌를 열기도 했었고 또 그 비슷한 강좌를 할 때 이런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현가의 실패 원인은 그냥 단순하게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 그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짚어가야 될 게 실물로는 이 책이에요.
제가 이 강좌 앞으로 계속 고전, 중국 고전 관련된 강좌를 할 때 방금처럼 그 형가의 인물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간단한 프로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이 책에서 인용할 건데, 이 책 다름 아닌 물란서생 제가 번역한 책입니다. 중국의 부패어에서 이 책의 원서를 발견하고 참 잘 만든 책이라서 번역을 하고 제가 번역을 했으면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이 일종의 이번 강좌의 기본 교재라고 생각하고, 뭐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고 해서 이렇게 올립니다만은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될 수 있으면 이 책을 구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 룸펜 인텔리겐차, 책방 룸펜 인텔리겐차에도 늘 구비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오셔서 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객, 자객의 뜻은 무엇인가? 그런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그랬지만은 이렇게 한문, 중국어를 영어 번역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눈에 띄실 건데요. 제가 영어 번역가로서 영어 책도 번역하고 중국어 번역가로서 중국 책도 여러 번역하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영어 중국어를 애용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화영사전, 그러니까 중국어, 한문, 영어 사전을 이게 가끔씩 쓰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협이라는 이 글자, 샤라는 글자를 한번 보시죠. 이거를 자전에서 찾으면 호협할 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흔히 달려 있어요. 근데 호협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 말 자체도 한자어고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뿐더러 동어 반복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Chinese English 사전을 쓰면 더 쉽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협이라는 것 generous, 관대하고 bold, 용기 있고 대담하고 이런 것을 협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객의 자자는 찌르, to step, 찌르기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좀 가끔씩 어떤 개념들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것은 주로 Matthew's Chinese English Dictionary라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나온 화영사전이에요. 이거를 가끔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도 이런 류의 사전으로 또 어떤 중국어라든가 한문을 번역할 때 사용하면 색다른 어떤 시각, 또 색다른 번역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자객을 이 화영사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An assassin especially said of one who acted from motives of patriotism. 암살자를 말하는 건데, 애국이라는 동기에서 특히 애국이라는 동기에서 활동하는 암살자를 말하는데요. 그럴까요? 이번에 이웃나라 일본에서 벌어진 것도 그런 건가? 해설을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러면 사마천의 자경열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이런 애국심에 발로해서 자객을 했을까요? 글쎄요. 자, 그러면 일단 또 협객, 우리가 자객이라는 말과 협객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또 익숙한데, 이 협객은 knight errant인데, 이거는 굳이 직역을 하면 편력하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리고 어떤 그런 모험을 좋아하는 기사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유협이라고, 사마천은 유협이라는 말을 더 앞에 내세웠어요. 그런데 이 자객하고 협객이 똑같은 뜻이면 사마천이 굳이 두 가지 어떤 항목, 그러니까 사마천 사기 안에 자객열전이 따로 있고 유협열전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자객과 협객에 뭔가 차이가 있다는 소리겠죠. 자, 그러면 지금 단답식으로 자객은 뭐다, 협객은 뭐다 이러지 말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느냐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격열전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
그리고 위험열전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와 또 기타 중국의 역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앞으로 차차 살펴가면서 자객과 협객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하나 짚고 넘어갈 것, 한 염두에 두고 가령 이런 이야기를 살펴볼 것, 그것은 가장 큰 차이, 대가, 즉 보수, 그러니까 머니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것이 자객과 협객의 어떤 차이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고 갈게요. 중국 역사에서 역사상 인물 중에서 적어도 역사에서 확인되는 인물 중에서 협객의 시조로 숭상받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네, 혹시 그 유독화가 나오는 묵공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묵가 집단이 어느 그 성 하나를 지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바로 묵가의 비조인 묵자를 바로 중국 협객의 시조로 본다고 합니다. 또 묵자도 앞으로 저희 사기 강좌에서 다루게 될 것이니까 과연 그는 어떻게 해서 협객의 시조로 되었는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살펴보려고 하는 자객열전, 그 자객열전은 분량이 한자 5천여 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5명의 인물을 다룹니다. 조말, 전제, 예양, 섭정, 형가. 이렇게 역사상 가장 이르고 형가가 가장 뒤에 오는 순서로 역사적 시대 순으로 이 5명의 사람을 다루는데 사마천이 평파적으로 형가 얘기를 하는 데만 3천자를 썼어요. 3천여 자. 총 분량이 5천자인데 형가 얘기에만 3천자를 쓰니까 나머지 4사람은 산술적으로 500자씩밖에 안 돌아가는데, 물론 여기서도 약간씩 다르지만은 어쨌든 형가 얘기를 하는데 3천자를 썼기 때문에 청대의 곽순도라는 사람이 사기 찰기라는 그의 저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공지 전 자계 위형경야是公智传刺客为金青也. 여기서 사공은 태사공, 즉 사마천을 지칭하는 말이죠. 사마천이 자객의 이야기를 전한 것은 형경, 즉 형가 때문이다. 결국 형가의 얘기를 하려고 이 자격열전이라는 편을 만들었고, 그리고 5명의 그 자객들을 뽑았는데 나머지 4명은 그냥 형가 얘기를 하기 위한 뭐 일종의 전체 에피타이트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다. 그런 사실 이 자격열전을 읽어보면은 정말 영화 시나리오를 읽는 것처럼, 그리고 그 기승전결의 구조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정말 한마디도 버릴 게 없다고 좀 가정해서 말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그 원문들을 살펴볼 건데, 과연 사마천이 3천여 자로 만든 글을 그 중에서 저는 가장 멋진 대목이라는 걸 줄여 볼 건데, 그게 과연 몇 자로 줄여질지 한번 기대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될 시기가 전국시대인데, 또 전국시대 얘기를 하려면 그 앞에 춘추시대 얘기를 해야 돼요. 또 춘추시대는 동주시대의 전반부를 춘추시대라고 하고 후반부를 전국시대라고 하는데, 일단 동주시대의 전반부인 춘추시대는 서기전 770년에서 서기전 475년, 여기를 춘추시대라고 그래요. 이것은 사마천이 주장하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여기 특히 시작은 다 편의상 일치시키는데, 그 춘추시대의 끝나는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그렇게.
자, 그런데 이 춘추시대라는 시대 이름은 공자님이 쓴 춘추라는 책에서 나온 건데, 공자님이 쓴 춘추라는 책은 5경 중에 하나죠. 이제 뭐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그 중에 하나인데, 바로 노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노나라 은공에서 노나라 애공 14년까지 약 그 224년, 242년간의 역사를 편년체, 그러니까 우리 사기는 기전체라고 했죠. 인물 중심의 역사. 근데 시간 중심으로 그렇게 다룬 책. 거기에서 따와서 이 시대를 춘추시대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공자님이 살았던 시기는 서기전 551년에서 서기전 479, 이게 팔자이고 못하네요. 479년까지 살면서,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2년 전까지 기록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서기전이라는 말이 저번 시간에도 한번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기원전이라는 얘기인데, 이 말을 주로 쓰고, 이 책도 제가 쓴 여기 공자가 간다는 책의 한 부분인데, 서기전은 영어로 BCE, Before Common Era라고 해서 어떤 공통의 기원, 그 전에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을 제가 틱낙한 스님의 책을 5권을 번역했는데, 틱낙한 스님이 뭐 당신이 불교도라고 그랬을까요? 어떤 편견은 아닌데, Before Christ, BC, 이거는 좀 어쨌든 특정 종교 편향적인 면이 있다고 보신 건지, 일단 그 BC, 그러니까 서기전, 중국에서는 공원전, 꽁엔첸이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그렇게 만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책 그때 나올 때 저의 편집자가 서기전이라는 중국식 한자인 공원전이라는 공식적인 기원의 전, 공원전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기에는 맞지 않고, 다만 우리가 서기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 서기전이라고 해서 BC의 번역어로 서기전이라는 말을 쓴 거고, 앞으로 제가 쓰는 책이라든지 또 제가 하는 강의라든가 이런 쪽에서 BC 대신 기원전이라는 말 대신 그 BCE, 즉 서기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살았던 시기가 이렇고, 공자의 춘추에 기록된 시대가 722년에서 481년인데, 그런데 편의상 770년 주나라 서주가 망하고 동주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 475년, 그리고 이 시점 약간 달라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거기를 춘추시대, 즉 동주시대의 전반을 춘추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춘추시대 전, 동주시대 전, 서주시대. 이 서주시대는 어쩔 수 없이 동주시대를 얘기하려면 서주시대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겠죠. 서주시대는 저번 시간에 백이열전에서 그때 백이 숙제 형제가 은나라의 폭군 주를 토벌하러 가는 무왕, 여기 주나라의 제1대 왕이죠. 무왕 얘기. 그때가 그 시기에 대해서는, 고대사의 시기에 대해서는 약간 분분한데, 지금 거의 중국이라든가 뭐 사서에서는 주왕이 은나라 폭군 주를 타도하고 서주를 세운 것을 서기전 1046년으로 잡고 있어요. 그때 1046년에 무왕이 백이 숙제가 말리는 것을 뿌리치고 5만의 군사를 데리고 목야라는 곳에서 결판을 지으러 갑니다. 그런데 목야에 그래도 그 당시에 천하의 주인은 은나라의 폭군 주였어요. 주왕이 뭐 죄수들하고 이리저리 모아고 수십만의 대군을 모아서 거기서 집결을 시켜놨는데, 5만의 군사로 어떻게 그 수십만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뭐 초자연적인 힘? 정의의 군대니까 뭐 하늘에서 벼락이 치고, 아니면 뭐 그냥 무슨
갑자기 홍수가 일어나고 뭐 이래서 주왕이 이겼을까요? 그 중국 역사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 그런 인간들끼리 싸움에 초자연적인 힘들이 개입해가지고 승패가 갈라지고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뭐 그런 일 나오면 특히 육아의 입장에서는 그냥 책을 닫습니다. 그건 인간 세상에서 뭐 실질적으로 그런 신비한 의미에서 인간의 역사가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육아의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때 오만의 군사로 그 수십만의 은혜의 군사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나온 말이 바로 도병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넘어질 도에다가 병기, 무기 병자인데 오만의 군사가 주왕의 명령에 따라서 찐꽁 자 공격하라 해가지고 창이나 칼을 들고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십만의 은나라 군대가 마주보고 있다가 갑자기 병기들을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앞에 주나라의 병사들이 달려오기 시작하자 방향을 바꾸어서 뒤를 바라보고 창끝을 뒤로 하고 달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 앞줄도 뒤를 돌아봐서 그러니까 결국은 주나라 병사들과 모두 함께 달려올수록 방향을 바꾸어서 가니까 아무도 주나라 병사를 막는 군사는 없고 모두 폭군 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거를 도병이라고 얘기해요. 참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 수십만 폭군을 지키라고 소집한 군대가 정의의 군대가 뭐 꼭 정의의 군대라는 표현보다도 어쨌든 그런 폭군을 토벌하러 폭군을 타도하러 온 군대가 전진을 하자 모두 그냥 도망가고 분산된 것이 아니라 창끝을 반대로 폭군 쪽으로 돌려서 다 같이 전진했다는 것. 그래서 은나라를 타도하게 된 겁니다. 이걸 도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지켜봐 좀 주목하고 넘어가야 될 게 여기 지금 공화행정이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화행정은 우리가 여러분들 다 여권 가지고 계시죠? 거기 우리 대한민국 뭐라고 써 있습니까? Republic of Korea 영어로 그렇게 돼 있죠. 리퍼블릭 뭡니까? 공화국 우리가 리퍼블릭을 공화국이라고 번역하죠. 근데 이 공화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중국은 역사의 시작에 왕이 없는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공화행정 이때 그 여왕이라고 우리 두음법칙에 따라 여왕이라고 하면 여자왕하고 헷갈려서 려왕이라고 지금 발음합니다. 그런데 이 려자는 엄숙하다, 사납다 그런 뜻인데 이 여왕 때 서주 여왕 때 좀 독재를 심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귀족들하고 이런 쪽이 폭동을 일으켜서 여왕을 쫓겨냅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왕이 없을 때 그때 주정공과 소목공이 서로 협치해서 왕이 없는 그 14년의 세월을 다스려요. 이것을 이제 공화행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아주 중국 역사에서 특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때부터 중국 역사 시간이 확실하게 이제 계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거의 사서나 이런 데에서 연도나 이런 것들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가 아니라 거의 이제 확실하게 되는 시점이 바로 이 공화행정 때예요. 이게 서기전 841년이네요. 이거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자객열전에서 지금 현가편에서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라고 하기에는 어떤 주연 같은 조연이라고 할까? 진시황 진나라가 나오니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원래 진나라는 앞에도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뒤에 있나 보네. 서쪽 끝에 있어요. 서쪽 끝에 있는 아주 궁벽한 선지 이런 데 있는 데라서 오랑캐 취급을 받아가지고 주나라 효왕 여기 지금
희벽방이라는 주나라 임금들, 주나라 왕의 성씨는 희자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희벽방이죠. 주나라 효왕 때 비자라는 사람이 말을 잘 길렀대요. 그러니까 그 공을 인정해서 그 진이라는 지역에 분봉을 해줬는데 제후의 반열에는 들지 못했대요. 그러면은 뭐 그때 제후가 5등급인데 공후 백자 남인데 뭐 적어도 이게 뭐 반열에 들지 못했다는 게 남작도 안 됐다는 소린지 아니면은 뭐 남작은 거의 취급을 안 하니까 뭐 그 정도라는 건지 어쨌든 뭐 시작은 너무 미미했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서주가 건립되고 나서 한 300년쯤 가다가 주나라 12대 왕 유왕 때 그때 유왕이 포사라는 여자를 얻어요. 여러분 들어봤을 게 있지만 이 포사가 엄청 미인인데 웃지를 않는데요. 근데 그런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뭐 권력이 아니라 미모로 이런 미인이 웃으면 얼마나 보기 좋을까요? 그래서 유왕은 포사가 웃게 만들려고 별별 방법을 다 써보는데 포사는 빵긋 웃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변방을 지키던 병사 하나가 실수를 해요. 오랑캐가 침입한 것도 아닌데 봉화불을 올린 거죠. 자, 이 실수. 그렇지만 봉화불이 올라가니까 약속대로 천하의 제후들이 왕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 궁궐로 달려옵니다. 그런데 딱 와보니까 이게 오보에 의한 실수에 의한 것. 그렇게 판명이 되니 모인 제후들이 벙쪄요. 그 벙찐 모습을 보고 포사가 깔깔깔깔 웃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너무나 예뻤는지 유왕은 그 실수한 병사, 원래대로 하면 정말 당장에 목을 쳐야겠죠. 그 군사력 낭비한 거하고 말이 됩니까? 그런데 도리어 큰 상을 내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리어 죽을 죄를 짓고도 큰 상을 내리는 것을 보고 그런 짓을 몇 번 더 해요. 병사들이 상 받으려고. 그리고 또 유왕은 그 벙찐 모습 보고 포사가 웃는 모습 한번 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 보면 봉화로 제후들을 희롱하다가 서기전 779년이죠. 뭐 이러고 형편없이 그렇게 굴다가 771년 경호년에 그런 왕을 쫓아내려고 서주의 이 귀족들이 견융이라는 오랑캐를 불러들이고 이래서 결국은 유왕이 도망가다가 어디에서 피살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때를 서주가 멸망한 것이 바로 이 경호의 변 때 유왕이 죽음으로써 서주가 멸망하고 그때 호경이 도읍이었는데 평왕 때 지금의 낙양 그 근처에 있는 마급으로 옮겨가죠. 이때부터 동주시대라고 해요. 그게 서기전 770년이고 아까 말했듯이 사마천은 그 770년부터 475년까지를 춘추시대라고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 그림에도 좀 나옵니다. 평왕이 동쪽 낙업으로 천도하다. 여기에서 하나 주목해야 할 건 다시 또 진나라입니다. 진나라가 아까 그 제후의 반열에 들지도 못하는 그 시작이 참 어느 책에 유명한 책에서 나오는 말인 것 같지만 참 시작은 미미했으나 끝은 창대했어요. 중국을 통일하고 천하를 통일하고. 그런데 그런 미미한 제후의 반열에도 들지 못했던 진나라는 바로 여기에 보면 양공 때 경호의 변이라는 것은 바로 그 유왕이 죽고 경융의 침입 때 그때 경호의 변과 왕실이 낙양으로 천도할 때 이 진나라의 양공이 호송하고 이러는데 큰 역할을 했대요. 그래서 그 공으로 그때부터 진나라를 제후에 봉합니다. 그래서 그 진나라도 역사가 그때부터 확실하게 나오고 그 중원의 제국의 하나로 어떤 역할들을 하게 돼요.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좀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되고
그런데 이 동주 시대도 쭉 가다가 결국 서기전 367년에 주나라가 다시 동주, 서주로 분열이 돼요. 그리고 서주국은 256년, 그리고 동주국이 249년에 진에 멸망하면서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전국시대 전에 춘추시대 지도를 보면은 이러이러한 나라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연나라, 그리고 위나라, 이런 쪽이 좀 위쪽이죠. 근데 이거 보면 잘 금방 그 위치를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바레만 위쪽에 연나라가 제일 동북 끝쪽에 있죠. 이렇게 넘어오면 만주 걸쳐서 우리 한국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춘추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전국 시대 나라들은 안 나오는데, 이 진나라 이게 갈라져서 그 한이조라는 세 나라로 갈라집니다. 춘추 시대 때는 지금 이 중국의 그 제후국들하고 이 주나라가 가운데 있고 주나라가 분봉한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었어요. 이 지도 염두에 좀 두시고요. 자, 전국 시대는 춘추 시대가 끝나고 나서인데, 지금 여기는 전국 시대, 아까 말했듯이 춘추 시대만 해도 여러 나라가 있었죠. 이 나라가 사실 처음에는 수백 개가 이렇게 수십 개로 줄었다가 10여 개로 줄다가 전국 시대에 오면은 전국 칠흥이라고 그래서 7개 나라만 남게 돼요. 큰 나라들은. 그래서 이 나라들이 진나라와 서로 합종도 하고 연행도 하고 하다가 결국은 진에 의해서 통일이 되는 거죠. 근데 전국 시대의 시작은 약간씩 학자마다 다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진나라 있죠. 이 진나라는 육경이라고 해서 6개의 큰 가문들이 거의 나누어서 통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서로 내전을 벌인 끝에 세 가문이 살아남아요. 그 가문이 실질적으로 진나라를 분할 통치를 해요. 이게 453년인데, 그러다가 그로부터 50년쯤 뒤에 아예 그때 살아남아있던, 그리고 분할 통치했던 세 가문 한씨, 위씨, 조씨인데, 이걸 그냥 나라로 인정해 달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주나라가 제후국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 실질적으로 453년에 벌써 그런 상황이 조성됐는데, 403년에는 제후국까지 인정해줬으니까 이건 명실공히 진나라는 없어지고 이제 그 새로운 세계의 나라로 태어났죠. 그래서 이것을 전국시대의 시작으로 보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그 사마천은 즉 중국을 통일한 진, 중국 발음으로 친, 이게 우리 한문 발음으로는 두 진나라가 다 진나라지만 여기 삼가 분진의 진은 찐이고 천하통일한 진나라는 친이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구별이 되죠. 그 친의 여공공, 그리고 그러니까 진나라 중심으로, 천하통일한 진나라 중심으로 그 시대나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마천은 476년이 전국시대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뭐 여기에서만큼은 사마천의 설이 좀 별로 그렇게 통용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삼가분진, 이 제후국이 인정된 시점, 그래서 보십시오. 진나라가 세 개로 분열된 나라가 돼서 여기 한이조 있죠. 이러니까 또 전통적인 강국제하고 초가 있고 이렇게 6개 나라, 자, 그러게 진나라 맞춰서 7개 나라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야말로 워링 스테이트, 싸우는 나라들. 전국 시대의 시작은 실질적으로 453년, 실질적인 건 453년 서기전, 그리고 명실공히는 403년이 맞다고 봅니다. 뭐 맞다 틀리다보다는 그거에 훨씬 설득력이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현가의 얘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사기 강의를 할 때 원래는
그냥 그 역사의 명언 그 한 구절들만 해설하고 나머지 얘기들은 줄거리들만 이렇게 좀 뽑아가지고 뭐 재밌게 대충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그냥 한 강의에 짧게 기억할 만한 명언 한마디 그 정도로 하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그게 너무 좀 아까운 게 명문을 원문으로 읽는 재미, 우리가 그걸 번역으로 읽어도 그렇게 멋진데 그것을 원문으로 읽고 원문으로 즐기고 원문으로 감상하고 그렇다면 더 재밌고 멋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사마천이 사기에 남긴 역사의 명언에서는 물론 그 강의의 대표 명언은 처음에 아까 그 뽑아놨지만은 보셨죠? 오늘의 그 대표 명언이 뭡니까? 이거죠. 풍소소해. 그런데 이것만 하고 넘어가기에는 저 사성 사마천 형님께서 5천여자를 통해서 남겨놓고 형가에게만 3천여자를 썼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저는 그 강의에서 다루는 열전이 됐건 뭐 봉기가 됐던 세가가 됐던 그날 다루는 편에서 외워야 될 가치가 있고 하는 그 한마디 이외에도 좋은 대목들은 좀 뽑아가지고 원문으로 좀 즐겨보자. 그게 방침입니다. 혹시 그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어떤 번역본은 역자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 천차만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야기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없는 이야기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뭐 문장 원문이 이상해서 빼버리거나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역자에 따라서 어떤 버전에 따라서 뭐 좀 많이 좀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그냥 그 단순 얘기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인용해서 무슨 글을 쓰거나 뭘 할 때 보면은 잘못하면 원문인 줄 알고 인용했지만은 사실 번역에다가 윤문에다가 새로운 맛을 덧붙인 거면은 이게 좀 참 어떤 논지를 펴는데 곤란한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면 원문을 가지고 감상하고 하는 또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 그것이 이 문란서성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또 저도 그것을 재밌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앞으로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의 주인공 형가 이야기를 사마천이 3천여자로 쓴 것 중에 제가 제일 핵심이 된다고 하는 대목들만 골라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가자 위이냐, 찡커저 왜 이러니? 형가라는 사람은 위나라 사람이다. 아까 위는 그 지도에서 보셨죠? 위가 여기 있네요. 연나라 외쪽에. 그리고 삼가분진의 진이 그 아래에 있었고. 자, 그런데 이 연나라는 무왕이 폭군주를 물리치고 동생 강숙을 분봉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 나중에 그 삼가분진한 한이조 위나라한테 서기전 254년에 거의 망해서 부용국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역사에서는 역할을 못해요. 그렇게 됐는데 그 위나라는 무왕이 동생에게 분봉을 했기 때문에 같은 희씨에게 분봉을 했다고 해서 동성제국, 제국 중에서 같은, 그러니까 주나라 무왕과 같은 성씨에 동성제국이에요. 자,
그런데 기선내 제인 사어위 위인 위지 경경 지시엔乃其人习于为人为之亲近亲亲。 형가의 선조들은 원래 제나라 사람이었대요. 제나라는 그 백이 숙제가 말린 주나라 무왕이 폭군 주를 치러 간다고 했을 때 말린 말고삐를 잡고 말린 백이 숙제 그 좌우에서 그 사람을 없애 죽이려고 하죠. 그때 말렸던 강태공 무왕의 책사죠. 이 강태공은 강씨예요. 강성이에요. 그런데 무왕이 이 강태공에게 분봉한 나라가 바로 제나라입니다. 이 제나라는 아까 말한 전국 7흥 중에 마지막까지 버틴 나라예요. 최후로 진나라에한테 멸망당하죠. 221년에 서기전 221년. 그런데 이 제나라는 아까 위나라는 동성제국 같은 희씨한테 준 거지만은 여기는 희성하고 여기는 강성에게 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성제후라고 합니다. 가령 저 진화라는 이름, 저의 그 진시천 중국 발음 이것도 춘추 시대 때 나라 이름인데 여기도 동성제후가 아니고 규성, 이성제국이에요. 근데 그 선조는 제나라 사람이었는데 형가가 위나라로 이사를 오자 위나라 사람들이 그를 경경이라고 불렀대요. 이걸 보면은 제나라에서 이제 그 형가의 원래 성씨가 경씨다 이렇게 보는데 제나라에 원래 경씨가 있었다고 해요. 이지연 연인 위지 형경燕人 웨이즈 징칭. 그런데 형가가 위에서 다시 연나라 더 북쪽으로 갔죠. 연나라로 갔는데 연나라 사람들은 그를 형경이라고 불렀대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설이 나와요. 뭐냐면 이사를 가가지고 경씨에서 형씨로 성을 바꾼 거다. 이런 설이 하나 있고, 아니 성을 바꾼 게 아니고 이 북방으로 가니까 이 발음이 좀 달라져서 변방의 발음이 경자를 결국은 이거 보십시오. 지금 현대 중국 발음으로 우리가 당송 때 발음이라고나 한국 한자 발음은 경형인데 지금 발음으로 보면 중국 발음으로 보면 칭, 찡 뭐 좀 완전히 다르지는 않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설은 성을 바꾼 게 아니라 그냥 좀 발음이 달라진 거다. 그 발음에 따라서 표기해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하는데 저는 그 발음이 달라져서 그런 거다. 그쪽에 한 표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동양 사람들은 뭐 내가 뭘 하면 뭐 성을 갈지라는 표현, 요즘은 잘 그런 표현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아주 옛날에는 그런 표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성을 간다는 건 거의 뭐 죽음과 같다는. 그러기 때문에 뭐 물론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은 숨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발음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는 쪽에 한 표를 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벼슬경자 경은 칭 이거는 우리가 공자 묵자 할 때 이 자자가 미스터, 서, 선생님 뭐 이런 뜻이라 이런 존칭으로 쓰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 경도 여기서는 벼슬의 뜻이 아니라 그런 자에 해당하는 존칭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도 또 그 연나라도 이게 그 무왕이 아들 소공석에게 분봉한 연나라도 동성제국이에요. 주나라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연나라에 가서 사는데 연나라 사람들은
형가를 형경이라고 이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형경이라는 사람은 형경호 독서 격검 이술세 위원근 구병 징칭 하오读书 击剑以数岁魏允金不用. 여기서 하나 이제 주의할 거는 우리 한국 발음에서는 구별이 안 가는데 조호자, 중국 발음에서는 형용사로 뭐 좋은 책, 좋은 친구 할 때 그때는 삼성으로 하오라고 읽는데 동사로 쓸 때는 사성 하오로 읽어요. 발음해야 돼요. 그래서 형경은 독서와 검술, 격검, 독서와 겸술을 좋아했는데 전 독서 좋아한다는 말만 나오면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봐요. 뭐 제가 한편으로는 책방 주인이기도 하니까요. 독서 좋아하는 사람은 저한테 환영받습니다. 특히 제가 쓴 책, 제가 번역한 책 많이 읽는 분들이면 더 환영받고요. 그런데 그 기술로 뭐 검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여기서는 이걸 설로 읽으면 안 됩니다. 한문으로 읽을 때도 새라고 읽어요. 유세한 거예요. 중국 발음으로도 쏘가 아니고 그쵸, 쇠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위나라 원군에게 유세를 했는데 위나라 임금에게 유세를 했는데 위나라 임금이 등용하지를 않았대요. 글쎄 왜 그랬을까? 뭐 그 이유는 안 나오는데 뭐 기술이나 뭐 가지고 있는 학식이라든가 검술이 뭐 변변치 않아서 그랬을 거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형가가 처음부터 이렇게 뭐 그 직업을 포기하고 뭐 그런 사람이 하고 나름대로 자기 구해보려고 했는데 등용을 안 시켜줬대요. 드디어 그렇지만 배운 건 있죠. 룸펜 인텔리겐처의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전국시대가 룸펜 인텔리겐처의 전성시대예요. 그런 배운 지식과 기술이라든지 기회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그 일자리를 찾으면 이제 뭐 관리가 된다든지 그러고 그렇게 해서 출세한 사람들이 많고 출세해서 정말 1인 지하 만인지 상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죠. 그런 로망을 이룬 사람들, 룸펜 인텔리겐처가 결국은 고급 관리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이 벌어진 게 바로 전국시대예요. 저도 그래서 제 책방 이름이 이제 룸펜 인텔리겐처인데 저도 제일 선망하는 시대, 타임머신을 타고 가고 싶은 시대가 바로 전국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용하지 못해서 참 저와 비슷한 룸펜 인텔리겐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형가가 자, 형가는 방금 그 위나라에서 그 유세를 했지만 등용되지 않자. 그렇다고 해서 금방 포기하고 정말 영원한 문펜으로 스스로 포기하고 그렇게 산 건 아니에요. 주로 조나라, 거기 위나라보다 더 아래에 있는 조나라를 중심으로 좀 더 이렇게 유랑을 하고 일자리를 알아본 것 같아요. 뭐 그거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뭐 노구천이랄지 한두 사람의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 얘기는 조금 뭐 그 형가 열전에서 그 좀 글의 어떤 맥락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다른 사서나 이런 걸 비교해서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좀 알아봐야겠지만은 그냥 읽어보면은 이게 뭐 형가를 칭찬하는 건지 아니면 형가를 좀 폄훼하는 건지 잘 그렇게 언뜻 좀 안 다가오는 분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은 저는 채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나름 열심히 룸펜 인텔리겐처의 상태를 벗어나 보려고 형가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연나라로 돌아와요. 자, 연나라로 돌아와 형가 지연
애연지 구도급 선격축자 고점리 荆轲祭至宴爱焉之狗土及山居住者高渐离형가가 연나라에 돌아와서는 연의 구도, 개백정, 개 잡는 백정과 격축, 축은 검은고 비슷한 현악기라고 해요. 축을 잘 타는 고정리라는 사람을 사랑했다 표현 남자들끼리 뭐 사랑했다는 표현 아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잘 어울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룸펜 인텔리겐차와 같이 노는 사람이 계백정 그리고 거리의 약사 지금으로 말하면 뭐 버스커라고 할까요? 저도 제 친한 사람들이 뭐 이브리인가 뭐 음악하는 사람하고 뭐 글쎄 계백정 뭐 예 이제 나중에 한번 저도 제 친한 사람들 한번 이렇게 무슨 부류의 사람들인지 좀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 계백정은 여기에만 등장하고 나중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고점리, 버스커, 이 고점리라는 악사는 나중에 반전이 있습니다. 고점리는 좀 염두에 두십시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형가 기주 일려 부도급 고점리 음어 연시 주가미왕 고점리 격축 형가 화이가 시중 상약야 좀 기네요. 荆轲逝走日与狗土及高渐离隐于便是走还以往高渐离居住荆轲和而各与诗中相乐也. 자, 형가는 술을 좋아했답니다. 술을 좋아해서 날마다 계백정하고 고점리하고 연나라 시장에서 어떻게 했느냐 마셔댔죠. 저는 이거 볼 때 돈은 누가 했을까 좀 궁금해요. 여기서 돈 누가 제일 잘 벌었을까요? 뭐 룸펜 인텔리겐츠야 돈 나올 때가 별로 없고 그 계백정이 그래도 가장 좀 여기서는 좀 안정적인 그 직업 아닐까요? 뭐 식용계를 늘 먹어야 되니까 일은 계속 있었을 거고 참 그 고점리 같은 경우는 뭐 거리의 약사인데 어느 때는 돈이 좀 들어오겠지만 또 뭐 비 오고 어쩌고저쩌고 버스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술값은 주로 계백정이 주로 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해서 연나라 시장에서 술을 마셔대고 날마다 여기서 이 이거는 이제 그 술에 취해 가지고 좀 이렇게 알딸딸해진다 그럴까? 그런 이제 흥이 좀 그 주흥이 좀 오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한 이왕은 이후예요. 그러니까 주흥이 오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술 마시다가 주흥이 오르면 드디어 고점리가 축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자, 축을 연주하고 그러면 형가가 화답해서 노래를 그 시장 한바탕 가운데서 노래를 부르고 서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끊어버렸구나. 서로 즐거워하고 이열 샹치 서로 즐거워하고 뭐 기쁘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뭐 그게 하다가 서로 붙잡고 울고 해서 방향무인자 방루어 우런저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방향무인이라는 사자성어가 드디어 여기서 나왔어요. 이 자객열전 중에 형가편에서는 우리가 오늘날 애용하는 몇 가지 사자성어가 등장합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에 다 모두 모아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자,
이걸 딱 보면 정말 그 룸펜 인텔리겐차처럼 사네요. 그러니까 계획정하고 버스킹하는 뭐 하여튼 버스커, 뭐 거리의 악사와 같이 이렇게 맨날 술 먹고 술 취하면 악사가 연주를 하면 거기에 노래를 부르다가 또 서로 모여서 꺼이꺼이 울기도 하고 옆에 누가 있는지 신경도 안 쓰고 꼭 이런 거 보면은 저희 대학 다닐 때 참 성균관 앞마당에서 성인을 모신 대성전 공자님부터 참 여러 성현들을 모셔놓는 그 앞에 거기에서 무슨 그 당시에는 뭐 데모가 많았으니까 데모할 때 쓰는 화염병 만든다고 화염병을 만들려면 빈 소주병이 필요해요. 그 빈 소주병을 만드는 방법 그건 소주 사서 병나발을 불거나 빨리 마셔서 빈 병을 만들면 되겠죠. 자 그렇게 빈 병을 만들다 보면 취해서 서로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러다가 후렴이 어떻게 가냐면 성균관 유생들은 공자님도 맹자님도 아니 오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바로 이렇게 한 것처럼 방향무인하게 옆에 아무 사람도 없는 것처럼 형가와 그 친구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저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저런 양아치 부류 내지는 저런 놈들이 앞으로 무슨 큰 일을 하겠느냐. 아 참 예. 저도 그래서 큰 일을 못 하고 있는 건가? 예. 어쨌든 이런 룸펜 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 하지만 아까 형가가 하오读书, 击剑, 책 읽기를 좋아하고 검술도 좋아했다는 거. 그러니까 단순 룸펜이 아니었다는 거 염두에 둬야 되는데 바로 그 형가의 이면 그렇게 술 처먹고 노래 부르고 방향무인하게 그렇게 때로는 거의 양아치 부류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자 형가 수유어 주인호 연기 위인 침심 호소 기니까 끊어서 읽어보겠습니다. 荆轲虽有与周人乎然其为人臣身好书 형가는 비록 술 먹는 사람들, 저우런 여기서 술 처먹는 사람들이 술 좋아하는 사람들, 술꾼들 사이에서 술꾼들하고 놀기는 했지만은 역적 그러나 그 사람됨이 침심, 전션 이거는 사람됨이 침착하고 생각이 깊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오수 책을 좋아했답니다. 이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뭔가 큰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만약 그렇게 앞에처럼 뭐 양아치처럼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러는데 생각이 깊지 않고 책 안 읽으면 정말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기소유제후 진여기 현호 장자 상결 지소요诸侯尽以其先好长者相结 아까 그 형가가 직업을 얻기 위해서 몇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유랑하면서 유세하고 했다고 했죠. 그때 논일면서 만나고 한 사람들이 대부분 현자라든지 호골이라든지 어떤 분야에 배운 게 많고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주로 놀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유상종 이게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보면 뭐 돈 많고 부자라든가 뭐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다 친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됩니까? 상대방이 나를 비슷한 부류로 봐야지 같이 놀아주고 뭐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대충 보면은 뭐 양아치는 양아치들끼리 뭐 학자는 학자들끼리
내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걸 보면 형가가 좀 겉보기에는 좀 양아치처럼 놀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지만은 사귄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가의 이면 바로 이런데, 그래서 지쯔옌 기지연, 먼저 한글로 읽어보겠습니다. 한문 발음으로. 기지연 연지처사 정광선생 역선대지 지기비 용인야 지쯔옌燕之主事简光先生亦善待之至其非庸人也. 그러니까 형가가 연나라로 갔을 때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돌아왔을 때죠. 연나라로 돌아왔을 때 연의 처사는 벼슬하지 않고 사는 그런 덕망 높은 선비나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이 정광 선생이라는 처사가 있는데 연나라에 형가를 잘 대우해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뭐 눈 밝은 사람한테는 그게 보이나 봐요. 저도 뭐 이렇게 그 은폐인 인텔리겐차인데, 예, 아직도 그 뭐 제대로 된 주인을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래도 간혹 보면 뭐 알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그냥 뭐 연명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다음 얘기들을 한번 시험 삼아서 쭉 읽었더니 전체를 읽으면 거의 설명하고 있자니 뭐 한 3시간? 2시간쯤 걸리든가. 그래서 일단은 형가라는 사람과 앞에 예비 부분으로 오늘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강의에서는 장혜모 감독의 그 멋진 영화 영웅, 그것의 진짜 시나리오를 보는 기분이 들 거예요. 자, 그럼 그것은 멀지 않은 시간에 제가 빨리 그 녹화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제 3강 때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